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아마존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오랜 기간 베스트셀러였던 책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을 소개합니다. 이 책은 2018년에 출간된 이후 약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마존 베스트셀러에 올라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900만 부 이상 팔린 책입니다. 다른 베스트셀러에 비해 독자 리뷰 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책이기도 합니다. 국내에는 2019년 2월 비즈니스 북스에서 출간했습니다. 저자 제임스 클리어는 촉망받던 고교 야구선수 시절 야구 배트로 얼굴을 강타당하는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얼굴뼈가 30조각 나고 여러 번의 대수술을 받으면서 심정지를 3번이나 경험하는 등 고통스러운 인생의 위기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절망 속에서 아주 작은 변화를 수없이 반복하면서 천천히 어려움을 극복해왔고 6년 후에는 대학 최고의 남자 선수로 선발될 정도로 향상된 기량을 보였습니다. 운동선수로서 재기에 성공한 경험의 바탕에는 작은 습관의 꾸준한 반복이 있었습니다. 저자는 이후에도 이를 인생 전반에 실천하면서 습관을 통한 변화를 여러 차례 경험했습니다. 이 책은 그가 재기에 성공한 실제 경험에 생물학과 뇌과학, 심리학 등의 최신 연구 결과를 녹여낸 결실입니다. 어느 것 하나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이 책의 챕터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만 선별했습니다. 반복적으로 들으시면서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을 통한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인 감상은 영상의 마지막에 넣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합니다. 변화를 위한 최소한의 시간. 현대 최고 안무가이자 무용가 트와일라 타프는 1992년 메가더 펠로십을 수상했으며 메가더 지니어스 그랜트 후보로 수차례 이름을 올렸다. 타프는 그녀의 춤 인생 대부분의 시간 동안 세계 투어를 하며 자신이 창작한 무용을 공연했다. 그녀는 자신이 성공한 이유가 아주 간단한 습관 덕분이었다고 말한다. 나는 평생 한 가지 의식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전 5시 30분에 일어나 운동복을 입고 레그워머를 착용하고 스웨이트 셔츠와 모자를 걸치죠. 그러고 나서 맨해튼에 있는 집에서 걸어 나와 택시를 부르고 운전기사에게 91번가의 1번 길에 있는 펌핑 아이런 체육관에 가자고 말하고 그곳에서 2시간 동안 연습을 해요. 내가 말하는 의식은 체육관에서 매일 아침 스트레칭을 하고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는 신체적인 것이 아니에요. 바로 택시 잡기죠. 택시 운전사에게 어디로 가달라고 말하는 순간 의식이 완성됩니다. 간단한 행동이지만 매일 아침 똑같은 행동을 습관으로 만들었어요. 계속 반복해서 하기 쉽게 만든 것이에요. 이는 그 행동을 건너뛰거나 하기 어려워지는 경우를 줄여줍니다. 일상적인 무기가 하나 더 늘어날수록 생각할 것이 더 줄어드는 거죠. 매일 아침 택시를 부르는 것은 사소한 행동일 수 있지만 이는 행동 변화 법칙의 훌륭한 사례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 동안 우리 행동의 40에서 50%는 습관 외의 행동들로 이루어진다. 이는 상당한 비율인데 습관의 진정한 영향력은 이런 숫자가 제시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 습관은 자동적으로 의식적인 결정들에 영향을 미친다. 그렇다. 하나의 습관은 단 몇 초 만에 완성될 수 있지만 이후 몇 분 또는 몇 시간 동안 우리가 취할 행동을 결정한다. 습관은 고속도로 진입로와 같다. 습관은 무의식 중에 이미 우리를 어떤 길로 이끌고 다음 행동으로 빠르게 질주하게 한다. 어려운 뭔가를 시작하기보다는 이미 하고 있는 것을 계속하기가 쉽기 때문이다. 우리는 재미없는 영화를 2시간 내내 끝까지 볼 수 있다. 배가 부른데 군것질을 계속할 수도 있다. 잠깐 휴대전화를 확인하려고 하지만 곧 휴대전화 화면에 20분 동안 달라붙어 있다. 그리하여 우리가 생각 없이 행하는 습관은 종종 우리가 의식적으로 하는 선택을 결정짓기도 한다. 매일 저녁 극히 짧은 순간 대개 5시 15분쯤에 이뤄지는 행동은 이후 저녁 시간을 결정한다. 내 아내는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오면 운동복을 갈아입고 체육관으로 향하거나 아니면 소파에 몸을 던지고 인도 음식을 주문하고 드라마를 시청한다. 트와일라 타프가 택시를 부르듯이 아내의 의식은 운동복을 갈아입는 것이다. 옷을 갈아입는다면 운동을 하게 되리라는 것을 안다. 일단 첫 번째 단계를 밟으면 체육관까지 차를 몰고 가서 기구를 정하고 운동을 하는 등 뒤따르는 모든 행위들이 쉬워진다. 매일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순간들은 한 무더기 존재한다. 나는 이런 자잘한 선택들을 결정적 순간이라고 부른다. 저녁으로 배달 음식을 주문할지 직접 요리할지 결정하는 순간. 차를 몰고 갈지 자전거를 타고 갈지 선택하는 순간. 숙제를 시작할지 비디오 게임기를 집어들지 결심하는 순간. 이런 순간들은 도로의 분기점과 같다. 결정적 순간은 미래에 내가 이용할 수 있는 선택지들을 결정한다.
예를 들어 레스토랑에 들어가는 것은 결정적 순간이다. 점심으로 무엇을 먹을 것인지 결정하기 때문이다. 엄밀히 말하자면 무엇을 주문할지 결정하는 것인데 더 큰 의미에서 보면 그곳 메뉴에 있는 품목만을 주문할 수 있다. 스테이크 가게에 들어갔다면 등심 스테이크나 리바이 스테이크를 먹게 되지 초밥을 먹게 되진 않는다. 우리의 선택은 이용 가능한 것들에 따라 제한된다. 첫 번째 선택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정해지는 것이다. 우리는 습관이 이끄는 방향으로 행동을 한다. 하루 동안 결정적 순간들을 제대로 다뤄야 하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하루하루는 수많은 순간들로 이루어진다. 하지만 정말 극히 적은 습관적 선택들이 우리가 갈 길을 결정한다. 이런 선택들이 쌓이고 그 하나하나가 다음에 어떻게 시간을 보낼지에 대한 궤적을 만들어낸다. 습관은 시작점이지 종착점이 아니다. 습관은 택시에 타는 것이지 체육관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터무니없을 만큼 사소한 것,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도 우리는 그 시작을 거창하게 생각할 때가 있다. 변화해야겠다고 꿈꾸는 순간 우리는 흥분하고 빨리 많은 일을 하려고 한다. 여기에 대응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나는 2분 규칙을 사용한다. 새로운 습관을 시작할 때 그 일을 2분 이하로 하라는 것이다. 내 경험에 따르면 거의 모든 습관은 2분짜리로 축소할 수 있다. 매일 밤 침대에 들기 전에 책을 읽어야지는 한 페이지를 읽어야지로 바꾼다. 오늘 요가를 해야지는 요가 매트를 깔아야지로 바꾼다. 수업 시간에 공부해야지는 노트를 펼쳐야지로 바꾼다. 아침 조깅을 5km 뛰어야지는 운동화 끈을 묶어야지로 바꾼다. 이 개념은 습관을 가급적 시작하기 쉽게 만드는 것이다. 1분 명상, 한 페이지 독서, 운동복 입기는 누구나 할 수 있다. 앞서 말했듯이 이는 강력한 전략이 된다. 일단 시작하면 그 일을 계속하기가 훨씬 쉬워지기 때문이다. 새로운 습관이 뭔가에 도전하는 것과 같은 기분이 들어선 안 된다. 그에 따른 행동이 도전적인 것이 될 수는 있지만 첫 시작 2분은 쉬워야 한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리를 생산적인 길로 자연스럽게 이끌어주는 습관 관문이다. 우리는 계획을 세울 때 무척 쉬운 것에서 무척 어려운 것의 척도를 이용해 원하는 결과로 이끌어주는 습관 관문을 만들 수 있다. 예를 들어 마라톤은 무척 어려운 것이다. 5km를 달리는 것은 어렵다. 1000보 걷기는 중간 수준이다. 10분 걷기는 쉽다. 그리고 운동화 끈을 묶는 것은 무척이나 쉽다. 목표가 마라톤을 하는 것이라고 해도 습관 관문은 운동화 끈을 묶는 것이다. 핵심은 뭔가 한 가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 실행하려는 습관을 완전히 체득하는 것이다. 습관이 자리를 잡아야만 그것을 향상시킬 수도 있다. 기초기술을 습득할 수 없다면 세부적인 내용들을 완전히 습득하리란 희망을 품기 어렵다. 시작 지점에서부터 완벽한 습관을 만들려고 애쓰는 대신 쉬운 일을 더욱 지속적으로 행하라. 이것을 표준화해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 기술을 완전히 습득하려면 첫 2분은 어떤 일상적 습관을 시작할 때 하나의 의식이 된다. 이는 습관을 쉽게 만들고자 단순히 쪼개서 행하는 것이 아니다. 실제로 어려운 기술을 습득하는데 매우 이상적인 방법이다. 시작 과정이 의식이 될수록 큰 일을 할 수 있는 고도의 집중 상태로 더 잘 들어갈 수 있다. 운동을 하기 전에 매번 같은 준비 운동을 하면 더 쉽게 최고의 기량을 펼칠 수 있다. 뭔가를 창작할 때 동일한 의식을 따르면 어려운 창작 과업을 더 쉽게 해낼 수 있다. 잠들기 전에 일관적인 작동 중단 습관을 들이면 매일 밤 적절한 시간에 잠들 수 있다. 전체 과정을 자동화할 수는 없겠지만 의식하지 않은 상태에서 첫 번째 행동을 시작할 수는 있다. 시작을 쉽게 하라. 나머지는 따라올 것이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2분 규칙이 속임수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 진짜 목표는 2분 동안 하는 행동 이상임을 알기 때문에 자신을 속이는 듯 느껴지는 것이다. 실제로 책 한 페이지를 읽거나 푸시업 한 번을 하거나 노트를 펼치는 걸 간절히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것이 정신적 속임수라는 걸 알고 있는데 왜 우리는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것일까? 2분 규칙이 추진력을 주는 듯하다면 이렇게 해보자. 2분 동안 그 일을 하고 멈춰라. 달리기를 하러 나가서 2분 후에는 멈춘다. 명상을 시작하고 2분 후에는 멈춰라. 아랍어를 공부하고 2분 후에는 멈춰라. 이것은 시작을 위한 전략이 아니라 전체적인 것이다. 습관은 오직 120초 동안만 지속될 수 있다. 내 독자들 중 한 사람은 이 전략으로 45kg을 감량했다.
시작할 때 그는 매일 체육관에 갔지만 5분 이상은 머물지 말아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는 체육관에 가서 5분 동안 운동을 하고 시간이 다 되자마자 그곳을 떠났다. 몇 주 후에 그는 주위를 둘러보면서 생각했다. 어쨌든 난 항상 여기에 오고 있어. 좀 더 오래 있어야 할 때가 된 것 같아. 몇 년 후 몸무게가 줄었다. 또 다른 예로 일기쓰기를 들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기쓰기를 통해 머릿속에 생각을 정리하고 글로 표현하는 능력이 향상된다. 그러나 이런 이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은 며칠이 지나면 포기하거나 완전히 그만둔다. 일기쓰기가 일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영국 출신의 리더십 컨설턴트 그렉 맥커우는 덜 구체적으로 쓰는 일기 습관을 세웠다. 그는 늘 일기를 쓰다가 지치기 전에 쓰기를 그만둔다. 어니스트 해밍웨이도 글쓰기에 관해 이와 유사한 조언을 했다. 잘 쓰고 있다고 생각할 때 거기서 멈추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런 전략들은 또 다른 효과가 있는데 바로 우리가 세우고자 하는 자아상을 강화한다. 만일 5일 연속 체육관에 간다면 비록 2분간일지라도 새로운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표 한 장을 던지는 것이다. 몸매를 만드는 것에 대해 걱정하지 말고 운동을 빼먹지 않는 사람이 되는데 초점을 맞춰라. 자신이 원하는 유형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가장 작은 행동을 취하라. 이런 방식의 변화를 생각해 본 적은 아마 거의 없을 것이다. 모두들 최종 목표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운동을 하지 않는 것보다 푸시업 한 번이 낫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기타 연습 1분을 하는 것이 낫다. 책을 집어들지 않는 것보다 한 페이지 읽는 것이 낫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적게라도 하는 것이 낫다. 어느 시점에서 습관이 확립되고 매일 그것을 하게 되면 이분 규칙을 습관 형성 기술과 결합시킬 수 있다. 습관 형성 기술은 그 습관으로 계속 되돌아가 규모를 늘려 최종 목적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일단 첫 2분 가장 사소한 형태의 행동을 완전히 습득하라. 중간 단계로 나아가면 그 과정을 반복하라. 첫 2분과 그 단계를 완전히 습득하는 데 집중하면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된다. 결국 해야 하는 일에 집중하고 있는 동안 원래 희망했던 습관이 만들어져 있을 것이다. 바로 첫 2분 행동에서 말이다. 어떤 거창한 인생 목표라도 대개 2분짜리 행동으로 전환될 수 있다. 반복하면 그게 당신의 무기가 된다. 3단 논법 패러독스로 알려진 고대 그리스의 우화가 있다. 작은 행동들이 충분한 시간 동안 반복될 때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효과에 관한 이야기다. 이 패러독스를 설명해주는 한 가지 질문은 다음과 같다. 3단 논법은 그리스어에서 온 말로 무더기 또는 쌓아올린 덤이라는 의미다. 동전 한 입이 어떤 사람을 부자로 만들어줄 수 있을까? 만일 당신이 어떤 사람에게 동전 10입을 준다고 해도 당신은 그 사람이 부자라고 말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당신이 한 번 더 준다면? 또 한 번 준다면 어떨까? 어느 시점에서 당신은 동전 한 입으로 부자가 될 수 없다면 누구도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걸 받아들여야만 할 것이다. 아주 적은 습관에도 똑같은 질문을 할 수 있다. 사소한 변화 하나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당신은 그렇다고 말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한 번 더 변화가 일어난다면? 또 한 번 일어난다면? 어느 시점에서 우리 삶이 작은 변화 하나로 바뀌었다는 걸 받아들일 것이다. 습관 변화의 성배는 단 한 번의 1% 변화가 아니라 수천 번의 1% 변화다. 원자와도 같은 작은 습관들이 쌓여 무더기가 되면 전체 시스템을 이루는 각각의 기초 단위들이 된다. 초기의 작은 발전들은 의미 없어 보이곤 한다. 너무나 작은 변화라 시스템의 무게에 쓸려나가기 때문이다. 동전 한 입이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주지 못하듯이 매일 책 한 장을 읽거나 1분 명상을 하는 등의 사소한 변화 한 가지가 주목할 만한 차이를 가져오지는 않는다. 하지만 점차적으로 작은 변화들을 하나씩 차곡차곡 쌓아 올리면 인생의 저울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각각의 성공들은 저울의 긍정적인 접시에 모래알 하나를 더하는 것과 같지만 서서히 우리에게 좋은 방향으로 기울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일을 계속 해나가다 마침내 티핑 포인트를 맞이한다. 갑자기 좋은 습관을 꾸준히 하는 게 쉽게 느껴지는 것이다. 시스템의 무게가 우리를 압박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움직이기 시작한다. 위대한 성과를 낸 사람들에 대한 수십 가지의 이야기가 있다. 작은 습관들의 과학을 이용해 기술을 숙련하고 자기 분야에서 최고의 자리에 오른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상을 받은 예술가들, 비즈니스 리더, 구조대 의사, 스타 코미디언의 이야기들이다. 우리가 다룬 개인, 팀, 회사들은 모두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지만
궁극적으로 이와 같은 방식, 즉 아주 작지만 꾸준하고 끊임없는 향상을 이룸으로써 진일보했다. 성공은 도달해야 할 목표나 결승점이 아니다. 발전하기 위한 시스템이고 개선을 위한 끝없는 과정이다. 이미 말했듯이 습관을 바꾸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문제는 당신이 아니다. 문제는 당신의 시스템이다. 나쁜 습관들은 계속 반복되는데 이는 당신이 변화하길 원치 않아서가 아니라 잘못된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을 덮으면서 나는 그 반대가 진실이길 바란다. 행동 변화의 4가지 법칙으로 우리는 더 나은 시스템을 구축하고 좋은 습관을 형성하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도구와 전략들을 갖출 수 있다. 때때로 습관을 기억해내기 어렵다면 분명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 시작할 기분이 들지 않는다면 매력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어떤 습관이 지나치게 어려운 것이라면 하기 쉽게 만들 필요가 있다. 그 습관을 꾸준히 할 기분이 들지 않는다면 만족스럽게 만들 필요가 있다. 이것은 꾸준한 과정이다. 결승선은 없다. 영원히 통하는 해결책도 없다. 발전할 방법을 찾고 있다면 다음번 정체기가 올 때까지 4가지 행동변화 법칙을 교대로 반복하라. 분명하게 만들어라. 매력적으로 만들어라. 하기 쉽게 만들어라. 만족스럽게 만들어라. 한 회 한 회 반복한다. 늘 1% 더 나아지기 위한 방법을 찾아라. 결과를 지속시키는 비결은 발전을 멈추지 않는 것이다. 일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면 성과를 낼 수 있다. 운동을 그만두지 않는다면 건강을 얻을 것이다. 배움을 그만두지 않는다면 지식을 얻을 것이다. 저축을 멈추지 않는다면 부를 쌓을 것이다. 배려를 멈추지 않는다면 우정을 얻을 것이다. 작은 습관들은 더하기가 아니다. 그것들은 복리로 불어난다. 이것이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다. 변화는 미미하다. 하지만 결과는 상상 그 이상이다. 환경이 행동을 결정한다. 보스턴에 있는 매사추세츠 제너럴 병원의 내과 의사 앤 손다이크는 희한한 생각 하나를 떠올렸다. 스스로 의지를 갖거나 동기를 변화시키지 않고도 병원 직원과 방문객들의 식습관을 더 낫게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아이디어였다. 손다이크와 동료들은 병원 식단 구조를 조금씩 변경하는 6개월짜리 연구를 설계했다. 이들은 식당 안 음료 배치를 바꾸는 것부터 시작했다. 처음에 냉장고들은 식당 계산대 옆에 놓여 있었고 탄산음료로만 가득 채워져 있었다. 연구자들은 냉장고마다 생수병을 추가해서 넣어두었고 음식 배식대 옆에 생수병이 담긴 바구니를 놓았다. 주요 냉장고들 안에는 여전히 탄산음료가 있었지만 이제는 모든 급수 장소에서 생수를 마실 수 있었다. 이후 3개월 동안 병원의 탄산음료 판매는 11.4% 감소했다. 반면 생수 판매는 25.8% 증가했다. 이후 연구자들은 음식에 대해서도 한 가지 조정을 더했고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다.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실험을 알리지 않았다. 사람들은 종종 꼭 그것이어서가 아니라 그게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그 물건을 선택한다. 주방에 들어갔을 때 조리대에 쿠키 접시가 놓여 있다면 누구나 하나 정도는 집어 먹을 것이다. 그전에는 쿠키를 먹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고 배가 고프지 않았어도 말이다. 사무실 공용 테이블에 늘 도넛과 베이글이 놓여 있다면 지나갈 때마다 하나를 집어들지 않기가 어렵다. 습관은 우리가 있는 공간과 우리 앞에 놓인 신호들에 따라 변화한다. 환경은 인간의 행동을 형성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다. 우리 모두가 성격이 다르긴 해도 특정한 행동들은 특정한 환경 아래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곤 한다. 교회에서는 속삭이며 대화를 나누고 어두운 길에서는 주변을 살피며 방어적인 태도로 행동한다. 이처럼 일반적인 변화 대부분이 내적이 아닌 외적 환경에 따라 일어난다. 이처럼 우리는 주위를 둘러싼 세계 때문에 변화한다. 습관은 모두 맥락을 따른다. 1952년 경제학자 호킨스 스턴은 암시 충동구매라고 불리는 현상을 언급했다. 이것은 쇼핑객이 처음 물건을 보고 욕구를 이미지화하는 순간 촉발된다. 다시 말해 소비자들은 종종 그 물건을 원해서가 아니라 그 물건들이 어떻게 자기 앞에 놓여 있느냐에 따라 물건을 산다. 흔히 눈높이에 있는 물건이 바닥 쪽에 있는 물건보다 더 많이 팔리는 경향이 있다. 이런 이유로 이윤이 더 많이 남는 고가의 브랜드 물건들이 상점 진열대에서 손이 닿기 쉬운 위치에 놓이고 저가의 물건은 손이 닿기 어려운 위치에 놓인다. 통로 양끝에 놓인 매대의 물건 배치도 이 기준을 따른다. 통로 양끝은 한마디로 소매업자들에겐 돈을 찍어내는 기계라 할 수 있는데 상점 안을 구경하는 사람들이 한 번씩은 설 수밖에 없는 위치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코카콜라 판매의 45%는 통로 양끝 매대에서 이루어진다. 물건이나 서비스를 더 확실히 접할수록 그것을 이용하는 경향은 더욱 높아진다. 사람들은 모든 술집에 버드라이트 맥주가 비치되어 있어서 그걸 마시고 거리의 모든 코너마다 스타벅스가 있어서 그곳을 방문한다. 우리는 모든 일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한다고 생각한다. 탄산음료가 아니라 생수를 선택했다면 스스로 원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가 매일 하는 많은 행동들은 목적이나 선택에 따른 것이 아니라 대부분 확실하게 눈에 보이는 선택지라는 이유로 실행된 것이다. 살아있는 생물들은 세계를 감지하고 받아들이는 자신만의 방법을 가지고 있다. 독수리는 놀라운 가시거리를 가지고 있고 뱀은 감각이 고도로 발달된 여로 공기의 맛을 느낌으로써 냄새를 맡을 수 있다. 상어는 근처에 있는 물고기들이 발생시키는 전기와 진동의 양을 아주 미세한 것까지 추적할 수 있다. 심지어 박테리아도 주변 환경에 존재하는 독성 물질을 추적하는 화학 수용체를 가지고 있다. 인간은 감각신경체계로 인지한다. 우리는 시각, 소리, 냄새, 촉각, 맛으로 세계를 감지한다. 하지만 자극감각이라는 다른 방법도 사용한다. 이는 의식적으로 일어나기도 하고 무의식적으로 일어나기도 한다. 예를 들어 태풍이 몰아치기 전에 기온이 떨어지는 것을 알아차리고 복통을 앓으면서 메스꺼움을 느끼고 우둘투둘한 땅을 걸으면 균형 감각이 무너진다. 이외에도 우리 신체 내의 수용체들은 혈액 내의 염분량이 많거나 갈증이 날 때 물을 마셔야 할 필요성 같은 광범위한 내부 자극을 포착한다. 하지만 인간의 온갖 감각 능력들 중 가장 강력한 것은 시각이다. 인간의 신체는 약 1100만 개의 감각 수용체를 가지고 있다. 이 중 어림잡아 1000만 개 정도가 시각적인 자극을 포착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뇌를 이루는 세포 절반이 시각에 이용되고 있다고 추정하기도 한다. 다른 감각보다 시각에 더 의존하고 있다면 시각적 신호들이 행동의 가장 큰 촉매가 된다는 사실은 놀랍지 않다. 이런 이유에서 우리가 보는 것에 작은 변화가 일어나면 우리가 하는 일에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따라서 생활 및 직장 환경에 생산적인 신호들을 채우고 비생산적인 신호들을 제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다행히도 이런 관점에서 좋은 소식이 있다. 우리는 환경의 희생양이 되지 않고 환경의 설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1970년대 에너지 위기와 석유 파동 기간에 네덜란드 연구자들은 국가의 에너지 사용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이들은 암스테르담 인근의 한 교회에서 몇몇 주택 소유자들이 이웃에 비해 30%나 에너지를 덜 사용한 것을 발견했다. 집의 크기나 전기 사용량당 요금은 비슷했는데 한 가지 예외적인 차이가 있었다. 바로 전기 계량기의 위치였다. 어떤 집은 계량기가 지하에 있었고 어떤 집은 현관복도 위쪽에 있었다. 쉽게 추측할 수 있듯이 현관복도에 계량기가 있는 집이 전기를 덜 사용했다. 에너지 사용량을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어서 더 절약했던 것이다. 습관은 모두 어떤 신호에 의해 시작된다. 우리는 시각적으로 나타나는 신호를 더욱 잘 알아차리는 경향이 있다. 불행하게도 우리의 생활과 직장 환경은 종종 어떤 행동을 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 즉, 행동을 유발하는 명확한 신호가 없다. 기타를 보이지 않는 곳에 넣어두면 연습하지 않게 된다. 손님방 한 구석에 있는 책장에 책을 꽂아두면 책을 읽지 않게 된다. 찬장의 맨 위쪽에 비타민 통을 두면 비타민을 먹지 않게 된다. 습관을 일으키는 신호들이 미미하거나 감춰져 있다면 그것들을 지나치기 쉽다. 반대로 분명한 시각적 신호는 우리의 주의를 끌어 습관적 행동을 하게 한다. 1990년대 초 암스테르담 스이플 공항의 청소부들은 남성 소변기 중앙에 파리같이 생긴 작은 스티커를 붙였다. 그러자 남성들은 소변기로 더 가까이 다가갔고 파리를 향해 소변을 봤다. 결과적으로 소변이 변기 바깥으로 튀는 일이 유의미한 수준으로 낮아졌다. 후속 연구에서는 이 변기 스티커가 화장실 청소 비용을 연간 8% 낮춘 것으로 밝혀졌다. 나 역시 눈에 띄는 신호가 일으키는 힘을 경험했다. 나는 가게에서 사과를 사오면 냉장고 아래쪽 야채칸에 넣어두고 까맣게 잊곤 했다. 그걸 떠올릴 때쯤이면 사과가 다 뭉그러져 있기 일쑤였다.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두었기 때문에 먹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환경을 다시 설정하기로 했다. 나는 커다란 과일용 그릇을 사서 식탁 한가운데 놓은 다음 사과를 사서 그 그릇에 담아두었다. 언제든 쉽게 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자 마법처럼 나는 매일 사과를 몇 개씩 먹게 되었다.
사과가 내 시야에 분명하게 들어오는 곳에 있었을 뿐인데 사과 먹는 습관이 자연스럽게 들었다. 그러면 이제 환경을 다시 구성하고 원하는 습관을 세우기 위한 신호를 더욱 분명하게 만드는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하겠다. 매일 밤 영양제를 먹는 걸 잊지 않고 싶다면 욕실 세면대 앞에 약병을 놓아라. 기타 연습을 더욱 자주 하고 싶다면 기타를 거실 한가운데 두어라. 감사 편지를 보내는 걸 기억하고 싶다면 책상 위에 카드를 한 무더기 쌓아두어라. 물을 더 많이 마시고 싶다면 아침마다 물병을 채워 집의 공용 공간들에 두어라. 어떤 습관을 삶의 큰 부분으로 만들고 싶다면 그와 관련된 신호를 자주 인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라. 지속적인 행위 대부분은 대개 다양한 신호들을 갖는다. 흡연자들이 담배를 꺼내도록 촉진하는 신호들이 얼마나 많은지 생각해보라. 차를 운전할 때, 친구가 담배 피우는 모습을 볼 때,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등 수없이 많다. 좋은 습관에도 같은 전략을 이용할 수 있다. 주변 환경의 촉매들을 간간히 섞어 놓음으로써 하루 동안 그 습관에 대해 생각할 확률을 높이는 것이다. 가장 좋은 선택은 가장 잘 보이는 신호다. 좋은 습관에 대한 신호들이 눈앞에 정확히 놓여 있으면 좋은 결정을 내리기가 쉽고 자연스러워진다. 환경 디자인은 우리가 세상과 관계 맺는 방식에 큰 영향을 주는데도 우리는 이에 거의 참여하지 않는다. 우리 대부분은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에서 살고 있다.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자신에게 긍정적인 신호는 더 많이 보이고 부정적인 신호는 덜 보이도록 생활과 환경을 바꿀 수 있다. 환경 디자인은 우리가 자신을 통제할 수 있게 해주고 자기 삶의 설계자가 되도록 만들어준다. 자신의 세계를 디자인하라. 그 세계의 소비자가 되지 마라. 습관을 촉발하는 신호는 처음에는 매우 특정한 것일 수 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습관은 한 가지 촉매에 따른 것이 아니라 행동을 둘러싼 전체 맥락과 연결되기 시작한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집에 혼자 있을 때보다 사회적 상황에서 술을 더 많이 마신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은 습관을 집, 사무실, 체육관 같이 그 행위가 일어나는 장소들에 연결한다. 각각의 장소는 특정 습관이나 일상 행위들에 연결되고 강화된다. 우리는 책상, 주방 조리대, 침실에 놓인 용품들과 특정한 관계를 맺는다. 그래서 주변 환경에 존재하는 사물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그것들과 맺고 있는 관계에 따라 행동한다. 행위에 미치는 환경의 영향을 고려하는 것은 습관을 만들기 위한 유용한 방법이다. 환경이 물건으로 채워진 공간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관계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라. 우리가 주변 공간과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있는지의 관점에서 생각하라. 누군가에게는 소파가 매일 밤 1시간씩 책을 읽는 장소가 된다. 또 누군가에게는 퇴근 후 아이스크림 한 통을 먹으며 텔레비전을 보는 장소가 되기도 한다. 똑같은 장소라 해도 사람들마다 각기 다른 기억을 가지고 있으며 그에 따라 습관도 달라진다. 다행히도 우리는 특정한 맥락에 특정한 습관을 연결시킴으로써 스스로를 훈련할 수 있다. 불면증과 관련된 한 가지 연구에서 과학자들은 불면증 환자들에게 피곤할 때만 침대에 누우라고 지시했다. 이들은 졸릴 때까지 다른 방에 가서 앉아 있어야 했다. 시간이 지나자 이들은 침대를 수면 행위와 연결시키기 시작했고 침대에 누웠을 때 빨리 잠들 수 있었다. 이들의 뇌가 그 방에서 해야 할 행동이 휴대전화를 본다든가 텔레비전을 본다든가 시계를 뚫어져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잠이라는 사실을 습득한 것이다. 맥락의 힘은 행동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전략을 하나 더 알려준다. 새로운 환경에서는 습관을 바꾸기가 쉽다는 것이다. 우리가 현재의 습관을 계속 이어가도록 몰아가는 촉매들과 신호들에서 탈출하게 도와주기 때문이다. 색다른 커피숍, 공원 벤치, 평소 거의 이용하지 않는 방구석 자리 등 새로운 장소로 가서 새로운 습관들을 만들어보라. 경쟁 신호들을 눈앞에 둔 상태에서 새로운 습관을 들이는 것보다 새로운 맥락에 연결시키는 것이 더 쉽다. 매일 밤 침실에서 텔레비전을 본다면 일찍 잠자리에 들기 어렵다. 늘 비디오 게임을 하던 거실에서는 주의를 분산시키는 것이 없다 해도 공부하기 어렵다. 하지만 평소의 환경 밖으로 한 발자국만 나가면 늘 하던 행동을 답습하지 않을 수 있다. 과거의 환경 신호와 다투지 말고 방해꾼 없이 새로운 습관을 형성하라. 더욱 창조적으로 생각하고 싶은가? 더 큰 방, 옥상 테라스, 고가의 구조물이 있는 건물로 가라. 특정 패턴을 떠올리게 하는 현재와 관계된 것, 일상적인 일을 하는 장소에서 나와라. 더 건강한 식습관을 가지고 싶은가? 우리는 매일 가는 슈퍼마켓에서 자동으로 쇼핑을 한다. 새로운 야채 가게에 가라.
그 가게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뇌가 자동적으로 생각하지 않게 되면 건강하지 않은 식료품을 피하기가 훨씬 쉬워질 것이다. 전반적으로 새로운 환경에 접근하기 힘들 때는 현재 환경을 다시 설계하거나 배치해보라. 일하고 공부하고 운동하고 취미생활을 하고 요리하는 공간을 분리하라. 내가 발견한 유용한 주문은 한 공간에서는 한 가지 일만이다.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 나는 종종 소파나 주방 식탁에서 일했다. 그러자 밤에 일을 하지 않는 게 무척이나 어려워졌다. 일을 끝내는 시간과 개인 시간을 시작할 때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았던 것이다. 주방 식탁은 내 사무실인가 밥을 먹는 곳인가? 소파는 쉬는 곳인가 이메일을 보내는 곳인가? 모든 일이 같은 장소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몇 년 후 마침내 사무공간으로 쓸 수 있는 방이 딸린 집으로 이사했다. 갑자기 일은 이곳에서 개인 생활은 저곳에서 하게 되었다. 일과 생활을 분명하게 나누는 선이 생기자 뇌에서 직업적인 부분의 전원을 끄기가 쉬워졌다. 각 방은 한 가지 주요 용도를 가지고 있었다. 주방은 요리를 하는 곳이었다. 사무공간은 일을 하는 곳이었다. 가능하다면 한 가지 습관이 일어나는 맥락을 다른 것과 섞지 않도록 하라. 맥락들을 섞기 시작하면 습관들도 뒤섞인다. 그러면서 그중 더 쉬운 일을 하게 된다. 다재다능한 현대과학 문명 역시 여기서 비롯된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스마트폰은 온갖 업무에 사용되는 강력한 도구다. 하지만 전화를 거의 모든 용도로 이용하게 되면 이를 한 가지 일에만 연결짓기가 어려워진다. 생산적인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해도 언제 어디서든 스마트폰을 켜서 SNS를 검색하고 이메일을 확인하고 게임을 하는 환경을 구축할 수 있다. 신호가 뒤죽박죽이 되는 것이다. 공간을 따로 쓸 수 없다면 책을 읽는 의자, 글을 쓰는 책상, 밥을 먹는 식탁처럼 방을 활동 구역별로 나눠라. 일상 공간뿐 아니라 디지털 공간도 이와 같이 따로 나눌 수 있다. 아는 작가 중에 컴퓨터로는 글만 쓰고 태블릿으로는 책만 읽고 스마트폰으로는 SNS와 문자 메시지만 이용하는 이가 있다. 모든 습관이 자기 구역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 전략을 고수할 수 있다면 각 맥락이 특정한 습관이나 생각 모드와 연결되기 시작할 것이다. 습관은 이렇게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자라난다. 일하는 책상에 앉으면 자동적으로 그 일에 집중할 것이다. 그 목적에 맞춰 설계된 공간에 있으면 휴식 역시 더 쉽게 이룰 수 있다. 침실에서만 잠을 자기로 하면 빨리 잠들 수 있다.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행동들을 바란다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환경이 필요하다. 모든 것이 자기 자리를 지키고 그 목적에 부합하는 안정적인 환경에서는 습관이 형성된다. 지금까지 제임스 클리어의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많은 심리학자들이 인간 심리의 불완전성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도적으로 내린다고 믿고 있는 일상의 수많은 결정이 알고 보면 환경에 따른 결정이나 주변 사람에 의한 결정인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완전함을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때 보다 더 완전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습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주 먹어야 할 것은 일단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배치하고 대단한 각오를 다지기 전에 단순한 루틴을 지키는 것이 습관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조언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목표를 정하고 습관을 통해 작은 한 걸음을 꾸준히 반복할 때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을 되새기게 해준 책입니다. 스스로가 좋은 결정을 내리도록 도와준다는 마음으로 주변 환경을 정비하고 과정을 반복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오늘 당장 아주 작은 변화를 시도해볼까 합니다. 이 책에서 가장 인상적인 문구로 본 영상을 마무리합니다. 운동을 그만두지 않는다면 건강을 얻을 것이다. 배움을 그만두지 않는다면 지식을 얻을 것이다. 저축을 멈추지 않는다면 부를 쌓을 것이다. 배려를 멈추지 않는다면 우정을 얻을 것이다. 작은 습관들은 더하기가 아니다. 그것들은 복리로 불어난다. 이것이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